과제 해온 걸 쭉 보니까 관심사가 상당히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한 이슈가 최근에 뭐 지배적인 이슈는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관심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 이건 좀 어렵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이름, 인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한자 이름, 우리는 한자 이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요. 한글 이름을 쓰는 친구들 빼고는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문에 한자 이름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았는데 지금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아주 유명한 인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글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공공이에요가 저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동궁이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국어대 사전을 참조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죠. 예문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제법 있죠. 네. 반대의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이거 한자어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한글 무슨 문제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과제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그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텐데 앞으로 단어들 좀 겹치고 여러분들 여러 번 찾아본 단어가 나오게 되면 조금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접두사, 그러니까 사전에 안 나오는 거. 접두사나 접미사가 좀 어렵지 않았나요? 네. 그런 거는 용례들 계속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등재는 되어 있지만 따로 되어 있어요. 다른 항목에, 다른 표제어로. 그런 거라든가 획순. 쓰는 건 안 어려웠어요? 획순? 다 그렸나 그냥? 말씀만 쓰는데 난 이 구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나? 획순은 사실 정해진 강제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원칙 정도 쓰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획순을 정확히 획순에 대해서 이게 딱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말씀 원자 제가 썼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게 쓰기가 편하죠. 아래 갔다 위에 갔다 중간 갔다 좀 쓰기 힘들까. 위에서부터 아래. 그 다음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내 천자를 쓰는데 난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쓸래. 이것도 좀 이상하네. 오른쪽 가까우니까 이렇게 쓸래. 이렇게 이상하다.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그래서 어떤 글자가 나왔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지고 됩니다.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할 때는 가로획부터 열십자 많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꿰뚫는 획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꿰뚫는 획은 맨 마지막에 가운데 중자로 쓸 때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라고 했으니까 만약 충성 충자라면은 쓴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또 한 가지 점은 나중에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견자 마지막에 대신할 대자 마지막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쓸 때 아주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다니면서 한번 여러분들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과제는 제가 쭉 살펴보고 틀린 것들을 체크해서 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틀리는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잘못 쓰고 있는 글자들이 처음 익힐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어때요? 낮에는 28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고 아침은 좀 쌀쌀하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뭐가 크다고? 일교차. 그래서 이 글자 비교하기. 그래서 저건 원래 수레가 있으면은 양쪽에 이렇게 길이 잘 맞춰야지만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비교하다, 견주다 라는 뜻을 사용되게 했습니다.
요게 들어가는 글자는 앞에다가 변줄 B자 있죠. 요거 쓰면 비교. 자꾸 옆집 아들하고 옆집 엄마 친구 아들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아줘요. 그렇게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변줄 B자고 변줄 B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라는 거는 어떤 게 더 긴지 짧은지, 어떤 게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 상대적으로 재는 걸 비교라고 하고 있죠. 요 B자는 같이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글자 두 개가 늘어서 있죠. 그래서 늘어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줄 지어서 늘어서다. 어떤 대상들이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놔두고 있어야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앞에 일교차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해년자를 쓰게 되면은 연교차.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큰 나라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날씨에 봐서 이거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오늘따라 좀 느린 것 같아요. 중앙광장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중앙광장 엘리베이터 상당히 느리죠. 걸어다니는 다들. 예전에 더 느렸어요. 개선을 해서 그나마 좀 빨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3층에서 1층 올라오는데 한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안내는 써 있죠. 이 엘리베이터는 자연 경관과의 고려를 해서 좀 유압식으로 만들었다든가 또 안내는 지금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 성시경하고 단둘이 탄 적이 있어요. 둘이서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또 우리 쿨해야되더라고. 그래서 모르는 척 이렇게 참 어색했죠. 그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네 글자 정도를 보고 수업을 마무리했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글자를 항상 익숙하게 많이 보는 거, 여러 번 보는 거, 그 다음에 관련 글자들을 다른 글자들과 연상해서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만 기하급수적으로 풀어나요.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이요. 이거 기억나죠? 알사탕 말씀드리는데 이거 원래 실을 포함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실명, 그다음에 실사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가는 실명이라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하나만 쓰는 경우는 없고 전체로 쓸 때는 두 개를 합쳐서 실사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거 하나만 쓰는 경우죠. 당원자에서는 중국에서는 아래를 직선 하나를 그어서 더 간단하게 단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자로는 묶을 약자, 드릴 약자, 순수할 순자 이렇게 같이 봤었어요. 이용이 네, 한번 읽어볼까? 약정, 약속, 네. 약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약정하다 어떤 기간이나 금액을 미리 약속해서 걸어놓는 걸 약정이라고 했죠. 약정, 그다음에 약속, 약혼 이렇게 썼습니다. 유행. 나비, 납세, 좋습니다. 납입, 납세, 납득. 그래서 등록금을 납입한다든가 혹은 납세, 세금을 낸다든가 혹은 어떤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이 납자를 쓰고 있습니다. 김재수. 네. 순백, 순수, 순진. 좋습니다. 그래서 순백색, 백자가 아주 하얀색인데 그것보다 더 하얀색, 순백색, 그 다음에 순수, 순진 이런 글자들을 같이 봤어요. 공통적으로 실사가 왼쪽에 다 부수로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실사하고 오른쪽에 있는 음을 나타내는 다른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형성사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물줄기 같기도 하고 혹은 어떤 그 연을 알릴 때 쓰는 실타래를 걸어놓는 그런 얼레라고 하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하수 물결 경자인데 이것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 역시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앞으로 못 볼 것 같아요. 저거는 경이라는 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걸 같이 제가 제시한 글자는 세로 경자하고 가로 위자 날씨가 시실. 이 경자에는 지나다라는 뜻이 있고 다스리다라는 뜻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어휘가 제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가 외우는 것은 안 되고요. 아 이건 지나가다 혹은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구나까지 함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담이 아주 좋습니다. 경도, 경과, 경서, 경영, 경세, 재민. 다른 친구들도 다른 친구가 읽을 때 한번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잘 모르는 건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 안에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위도, 경위. 네. 이 앞에 있는 경자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경위를 밝혀라.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얘기했던 거는 시말, 일의 처음과 끝, 시와 말, 그리고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에까지 네, 이거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요거는 곡식의 이삭이 나란히 자라나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글자로 만들게 된 겁니다. 상형자가 되는데요. 모습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글자는 음이 비슷한 제, 아이 하고 음은 똑같지만 앞에 상수변이 붙은 건널 제자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관련한 물을 건너다 혹은 물에서 사람을 건져내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는 송님, 한송님 일제 제창 거한재미 이렇게. 사실 거한재미는 많이 쓰는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밥상을 들어서 남편의 눈썹에 가지런하게 남편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모습. 네, 그 다음 거는 예원, 김예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몸과 마음을 좀 경건하게 하는 걸 우리가 무급제를 한다는 거죠. 어떤 좋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입사 시험이라든가 혹은 꼭 성공을 바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서 진 인사 대천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그런 게 바로 무급제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 같은 걸 놔두는 그런 서재, 제밥, 식사하기 때문에 연불보다 사람이 관심이 많다라고 할 때는 그 아래는 정병 네. 좋습니다. 경제. 그래서 경제는 아까 나왔던 경세재민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일과 사실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일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약간 축소가 되면서 오늘날에는 재화, 금융과 관련한 일로 많이 축소가 되었죠. 그 다음은 결제. 여러분들이 돈이 오고 가거나 재화가 오고 가고 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결제라고 합니다. 이 결제는 요 결제 아래에 있는 판단하다, 나름질하다 하는 제자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상사로부터 판단을 받다, 허가를 받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가 어떤 공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달, 이 달의 정체. 그래서 상대방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쳐서 다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 정치 정자하고 결정하다 정자. 의미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의미 똑같은 것들은 항상 주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 어떤 걸 쓰는 건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봤던 거는 차승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관이 기록한 역사가 정사가 되겠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그 반대되는 말은 야사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정등진, 서울에서부터 바로 동쪽으로 있는 그런 곳. 그 다음은 정글법, 술수나 모략 따위를 쓰지 않고 정면에서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정글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사는 요 사신할 때 쓰는 사자 같이 쓰게 되면은 가장 공식적으로 높은 지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국장이라고 불렀는지 혹은 여러분들 잘 들으십니다. 저희는 반장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중국에 사신 갈 때 가장 대표가 되는 사람이 정사였고요. 그 대표를 바로 옆에서 영어로는 바이스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 부사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약을 복용할 때 항상 같이 써 있는 게 뭐죠? 이 약에 뭘 주시라고? 부작용이죠. 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된 작용들이 많죠. 부작용에는 뭐 발진이 난다든가 두드러기 생긴다거나. 그래서 아니 부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겁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걸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게 바로 부작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자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치 외교, 정도, 실정. 이 정자는 공중을 들고 때려서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성경 회의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장을 만들 때 있어서 음을 가져오지만 기왕이면은 뜻도 비슷한 걸 가져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회의의 의미도 있고 형성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정자 같은 경우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정이라는 의미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다르게 하다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아래는 정가, 정시, 결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딱 정해놓는 거 우리가 결정하라 살짝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까지 했었죠? 네, 오늘 여기서부터 나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생겼나? 뭐가? 그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뉴이어라고 이적, 윤상 이렇게 여행을 가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90년대 때 제가 인기 있었던 그런 뮤지션이었는데 이번에 같이 여행 다니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같이 감정이입을 해서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외계인이 그 페루 갔었죠 이번에.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어떤 건지 알기 힘든 것도 많죠. 한자도 각볼이나 군문까지 보면은 이게 정확히 뭔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해독이 된 거를 여러 개를 합치면 글자의 뜻을 알아내고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요 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죠? 네, 남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변을 읽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구별이 숙이죠. 그래서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본이나 근문에 보면 나무 목자와 비슷한데 왼쪽이 꼬부라져 있는 경우는 벼자예요. 이것도 보면은 나무 목에 획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약간 휘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원래 칼도인데요. 이거는 부스로 올 때는 칼도 방이라고 합니다. 부스 위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칼도 방이 되는 건데 원래 칼도의 모양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역시 자리를 좀 줄이고 부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양을 약간 변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별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국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이로울 이자. 그렇게 생산해내면 사람들한테 이로워지겠죠. 그래서 이로울 이자라고 예, 가래로 변홍사를 짓는 걸 의미하고요. 한 가지 더 뜻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날카롭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어떤 칼, 날카로운 도구 얘기할 때 다 이 리자를 씁니다. 혹은 사람이 예리한 사람, 저 사람 참 예리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날카롭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분석을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롭다, 날카롭다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전혀? 뒤에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거는 모르겠고 이기죠. 그래서 유리 좋습니다. 어려운 건 아직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알만한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이로울 이자에 더할 이자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때 널리 사람을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익자가 바로 익자예요. 알익자. 그래서 이나 익이나 사실 의미가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갖는 글자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휘를 만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기적. 요 몸기자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한테 이롭게 하는 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셀피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게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라고 할 때 몸기자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렇다면 남한테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남타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은 유리. 어떤 일이 있어서 유리하다. 내가 이익을 가지고 있다. 혹은 없다. 그럼 분리가 되고. 합쳐서 쓸 수도 있죠. 유불리. 어떤 일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한번 임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조금 아마 예리한 친구들은 눈치를 채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앞에는 다 이롭다라는 뜻을 썼지만 마지막만 날카롭다라는 뜻을 가지는 글자를 넣은 거거든요. 저거는 예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자는 쇠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금속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날카로운 상태, 날카로운 예리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물리적인 거에도 예리하다는 걸 쓸 수 있겠고요. 혹은 어떤 사람의 사고가 예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배나무 밑자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나무목의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붓으로 나무목을 사용해서 나무의 의미를 갖고 있고, 위에 리자에서 음만 가져온 형상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모태경? 모태경? 응. 이거 이화여대. 응,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율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때나 설날 때 차례 지내는지 마찬가지죠. 하면 어른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래요? 맨날 상차할 때마다 맨날 까먹죠. 이거 어디다 나왔지? 어디다 나왔지? 그러면 그 어른들이 이렇게 끼치하면서 와가지고 아이고 홍동백서 조율이시도 모르나? 막 그러면서 상을 다 봐주죠. 진설하는 거를. 음식물 차리는 걸 도와주죠. 그래서 배추, 밤, 배, 감을 일컬어서 조율이시.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네 가지. 이화여대, 백꽃이죠. 이화여대. 이대 축제가 항상 5월에 하죠. 우리 예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에 대문제 기간에는 고대에서 축제를 시작해서 이대에서 끝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월 초에 하고 이대는 5월 말에.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90년대 후반까지는 사고를 참 많이 쳤어요. 고대 남학생들이 많고 그 축제 기간에 또 가서 막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대 정문에 보면은 개와 고대생은 출입금지라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와서 깽판 치지 말라고 그렇게 붙여놨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개는 출입된다고 바뀌었어요. 고대생만 안 되고 개는 된다고. 실제로 제가 신입생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가서 기차놀이하고 엘리제하고 막 하다가 이대 여학생 한 명을 밀어가지고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MBC 뉴스데스크의 기사로 나왔어요. 다이아스틸로 되나. 그 뒤로 좀 자제를 해서 요새는 그런 일이 아마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대하고 고대하고는 별로 차이가 좀 그런 거 같아. 어렸을 때 왜 그 예쁜 여학생 있으면 남학생들 막 괜히 가 고무줄 끊고 막 그러잖아요. 지리적으로 연대가 더 가까우니까 괜히 그런 심술도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져서 참 다행이에요. 요새 그런 일 없죠? 이 시자는 조금 봐주십시오. 제가 오늘이 될지 아니면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판으로 올려서 쓰자. 너무 느린데. 기다리고 있어요. 양쪽에 적어드릴게요.
사전을 찾아보면 시자는 저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치자, 통각자라고 얘기하는 통용에서 서로 쓸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혹은 뜻과 모양은 뜻과 음은 같은데 모양만 다른 경우 이형 동의자, 형체는 다르고 의미는 같은 이형 동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감시자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이거 같은 거 같은데 왜 다르다고 하시나요? 다른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같나요? 그렇게 물어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1강의 뒷부분에 이체자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 요 글자 모르는 친구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친구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임금왕자입니다. 임금왕자는 설이 자원에 대한 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요거를 큰 도끼로 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있을 때 자기 자리 옆에 저렇게 저런 의자는 긴 의자를 갖겠죠. 옆에다가 큰 도끼를 하나 놔뒀다는 겁니다. 그걸로 실제 형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런 걸 놔두는 이유는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처벌하거나 너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죠. 요새 가장 유행하고 있는 미드 가운데 하나가 왕자의 게임이죠. 거기 보면 왕자가 뭘로 돼 있어요?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어떤 왕좌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금왕자도 맨 처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큰 도끼의 사용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왕자하고는 관련된 글자를 구슬욱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다스릴 리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왕자는 구스로 사용이 되지 않아요. 왕자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구스록변에 들어가 있어요. 구스록변에 들어가 있죠. 제가 학기 초에 예비 지식을 설명하면서 한자 사전, 한자 자전을 몇 가지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편이라는 것하고 설문회자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편에서는 부수가 540개였고요. 설문회자에 오게 되면 214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정리해 보라는 거죠. 구조조정을. 그래서 그 가운데 임금왕자가 들어가는 글자, 임금왕 부수에 속하는 글자가 3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보내버리고 임금왕 자체는 부수로 집어넣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이수연. 왕정? 왕정 좋습니다. 왕궁. 그래. 왕정. 왕이 다스리는 정치가 왕정이죠. 그 다음은 뭐 함께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다스리는 거 공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 실정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러니까 정자 앞에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는 어휘들은 제법 많습니다. 혹은 앞에 나라 국자를 붙이는 국정. 국정감사라는 건 나라의 정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국정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왕궁. 왕이 살고 있는 궁이 왕궁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왕후장상. 그래서 사자성어가 나오면 보통 제가 두 글자 출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유리시라든가 혹은 왕후장상은 각 병렬로 이루어진 거예요. 왕과 제부와 장수와 재상, 정치 이렇게 됩니다. 조유리시도 마찬가지였죠. 각각의 아이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민의 난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왕후장상에다가 딸이 있느냐 이런 걸 들어보셨죠. 영유종호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거냐? 그렇지 않다. 남자는 누구나 존엄하다. 아주 그 틀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자는 조금 쓰기가 어려울 것 같고 장자, 상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자는 좀 더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 구슬옥자죠. 왕자를 다 쓰고, 그러니까 점 마지막에 쓴다고 했으니까 왕자를 다 쓴 다음에 점을 찍어주면 되겠는데요. 네. 김정은
그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시간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금하고 옥자가 들어가는 내국자 부분만 뭐가 있어? 금 같은 가지, 옥 같은 나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그 자식을 얘기할 때 금지옥역이라고 얘기하죠. 금지옥역 같은 보물 같은 내 새끼 옥역하고 금지옥역입니다. 사실은 금지나 옥엽이나 금 같은 가지, 옥 같은 나뭇잎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거죠. 아주 소중한 뭔가, 소중한 뭔가. 백옥, 하얀 옥, 주옥, 주자도 구슬 주자에 옥자도 구슬 옥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주옥 같은 명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말을 수식할 때는 주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옥책. 뒤에 있는 거는 책자. 그래서 몸책자인데요. 옥책 그러면 아주 옥 같은 그런 몸. 주로 누구를 지칭하죠? 왕. 임금. 그래서 왕과 관련해서 옥자를 같이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임금이 하는 말, 목소리는 옥음이라고 합니다. 소리 음자를 써서 옥음. 지금 아마 이번 주부터 새로 사극 하나 시작한 것 같은데 한석규가 나오는 게 거기 보면은 이제 항상 신하들이 절을 하면서 전하 옥체를 부정하시옵소서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구슬 옥자 쓰는 아주 소중한 몸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구슬 옥자가 부스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가면서 임금 왕의 모양처럼 쓰지만 실제로는 임금 왕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구슬 옥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미자라는 거는 옥을 잘 다듬는다. 그래서 처리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록 임금 왕의 모양처럼 생겼지만 저게 글자에 들어갔을 때는 구슬로 들어갔을 때는 임금 왕이 아니라 구슬 옥자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어요? 한번 읽어볼까? 좋습니다. 이성, 이론. 아마 성자하고 문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에 익은 글자라고 볼 수 있겠고, 혹은 이번에 과제하면서 봤을 수도 있어요. 이성,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철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할 때도 철이라고 하고, 혹은 쟤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처리 좀 해줘 할 때도 처리가 되는 거죠. 혹은 컴퓨터 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데이터 처리를 하죠. 어떤 이치에 맞게 일을 주는 게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성, 처리, 이론. 이 글자는 제가 구슬옥이 구슬옥인데 구슬옥 임금 왕의 모양이 띄지만 구슬옥이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벼 화자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왼쪽의 모양은. 근데 다만 달랐던 거는 벼 화자는 여기가 좀 포괄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포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나무 목자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무 목이 있고 오른쪽은 뭐죠? 사람들. 여기 눈 목자가 있으니까 진짜 좀 무섭긴 합니다만 여기 눈처럼 생겼죠. 왼눈과 이렇게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게 바로 이 상자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뜻은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보고 관찰해서 뭘 하겠습니까? 잘 자라도록 돕겠죠.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상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상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혹은 관찰하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제가 서로 상자하고요. 부수가 다른 게 들어가는 음은 같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글자 두 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생각할 상자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서리 상자가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으로 하겠죠. 우리가 머리로 하거나. 그래서 마음 심자가 부수로 들어간 생각할 상자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비우가 위에 들어가 있죠. 비우자가. 그래서 아래에 있는 상자, 음만 가져오고 비우자를 의미로 써서 서리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예. 읽어볼까? 상부상조? 좋습니다. 상부상조. 관상, 맞아요.
마지막 뭐라고? 연산 부산? 연상? 잘 모르겠어요. 응, 그래. 그 아래 있지. 그거 맞나? 유 응.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위에 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상부상조라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돕는 게 상부상조예요. 옆에 있는 두 번째 부자는 도울 부자입니다. 붙들다. 붙드는 게 도망가지 못하게 붙드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잘 가라고. 그래서 상부나 상조나 사실 같은 의미죠. 그게 합쳐져서 의미가 좀 더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는 사회, 상부상조의 사회. 서로 상자를 빼게 되면 부조가 남겠네요. 여러분들 주말에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가 오늘 결혼식에 못 가게 될 테니까 가서 부조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축의금 좀 내고 와라. 그래서 부조라는 뭐 해야지. 가끔 이제 부주라고 잘못 이제 발음 비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 부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 송강호하고 누구냐 김혜수 나온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뭐 봐요? 사람 얼굴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상이라는 거는 둘 다 관자도 볼관자고 상자도 살펴보는 거예요. 관상은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게 바로 관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들은 제법 많습니다. 이 관자 가운데 왼쪽을 빼고 오른쪽만 놔두면 뭐예요? 볼견자죠. 그것도 보다고. 살필 찰자도 있고 볼 시자도 있고 볼 상자도 있고 근데 이게 약간씩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묘하게. 그래서 쓰기 약간씩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익힌다면 아, 이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구나까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걸 많이 봤을 텐데 이걸 먼저 이거는 아깝게 머리 숫자입니다. 사람 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건 가장 첫째 간다는 뜻도 가지고 있겠죠. 머리라는 거는 재산 가운데 가장 첫째 가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수상입니다. 내각 책임제에서의 수장이 되겠네요. 누가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 영국은 지금 누구지? 몰라 아무도? 설마? 맨날 바뀌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그런 사람들 이 수상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는 10글자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자라기보다는 사실 한문이죠. 문장이 이루어진 경우니까 이럴 때도 글자 대를 맞추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한 문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5글자씩 10글자니까 5글자씩 끊으면 되는데 앞에 보면은 가빈의 사선처하고 국난의 사양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집안이 가난할 때는 어진 아내를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진 재상을 떠올린다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우면은 어진 아내가 좀 이렇게 집안을 다스려서 일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좀 현명한 재상이 나타나가지고 잘 다스려주는 겁니다. 원래 이 글은 사기,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위세가에 나오는 문장인데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죠. 그 총리하면 임명하려고 하는데 다 뭔가 비리가 가는 제자들 논문 표절하고 일시킬 동안 주고 그다음 뭐 대법관 은퇴한 다음에 뭐 합니까? 1년 사이에 몇 억씩을 벌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회전문을 사고 그리고 돌아서 또 다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의 어려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2000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현이 김도현. 네. 문상? 앞에는 상상. 그래서 어떤 모양을 떠올리는 게 상상이에요. 실제 내 앞에는 없지만 모양을 떠올려서 아 이건 뭘까라고 그려내는 게 상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회상입니다. 생각하는 게 회상. 그래서 내 과거에 내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도 회상이 되겠죠. 누구도? 통상? 좋습니다. 앞에 거 좀 어렵죠? 상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자는 특별히 여러분들 별표해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강자는 뒤에 제가 다음 다의자를 설명할 때 좀 다시 다루는데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하고 항이 있어요. 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자가 될 때는 내리다, 하늘에서 내리다. 어제 비가 좀 왔었죠? 그래서 비가 올 때 우리가 측정하는 게 강우량을 측정하죠. 비가 내린 양이 강우량입니다. 그럼 눈이 내린 양은 뭐야? 강수량. 눈과 비가 내린 양을 합쳐서는 강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강, 서리가 내리다. 24절기 중에 하나가 있죠? 서리가 내릴 때 추위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상강. 이때는 내리다라는 의미로 바뀌고요. 항복하다 할 때는 항으로 읽습니다. 적에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패배의 의사를 밝히는 걸 항복이라고 하죠. 그때는 항복하다. 강이 아니라 항이라는 의미로 읽습니다. 그 다음은 바람 풍자네요. 풍상. 바람과 서리.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확장이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자연 속에서 내리는, 자연에서 우리가 맞게 되는 바람과 서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인생의 고초를 얘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문학작품이나 혹은 어머니들이 얘기할 때 내가 모진 풍상을 다겪고서, 뭔가 풍상을 다겪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실제 바람과 서리라기보다는 인생의 고초,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 추상. 추상은 글자 그대로 보면 가의 서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의 서리가 매섭기 때문에 어떤 아주 매서운 거, 매서운 소통을 얘기할 때 추상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역시 사극 볼 때 많이 나올 거예요. 주상에 추상과 같은 불호령이 따라요. 아주 매서운 걸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와 관해서는, 상자와 관련해서는 맨 위에 있는 상자, 그다음에 47자가 들어간 상자,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기울자가 들어간 서리 상자를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상인 상자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원에 대한 설이 좀 분분해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글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거는 하상주, 나라 이름 얘기할 때 상나라. 상나라는 그 나라가 수도를 13번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바로 은허, 그래서 우리가 하상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하은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나라가 수도를 많이 옮기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정, 저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저쪽에 물가를 알고 이쪽에 물가를 알면 장사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물건을 떼다가 내가 팔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장사 상자. 이렇게 보는 경우예요. 혹은 어떤 물건을 파는 높은 정각, 위에 뭔가 깃발 같은 거, 배너라고 할 수 있겠네. 깃발을 걸어두고서 우리 뭐 술을 팝니다. 물건을 팝니다. 팔다. 장사. 이렇게 의미가 확장됐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몇 가지 그 자원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간에도 아직 정확한 견해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사 혹은 해안이다. 장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셈을 잘해야 되겠죠. 이건 얼마인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해안이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은 나라 이름. 이수연 읽어볼까? 상인 상공업 뭐예요? 다상리양 그래 이거는 하상주 좀 읽어볼까? 그래 방금 전에 놓치고 있었구나. 그 다음 사용동상 좋습니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쪽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로 읽으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맥에 따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어떤 단어인지 어떤 어휘인지 유추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글자만 딱 제시해버리면은 그 자체를 모를 경우에 알기가 어렵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상인, 장사하는 사람이 상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업과 공업을 합쳐서 상공업이라고 얘기하죠.
사상량. 사상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등학교 때? 못 들어보셨어? 그 송대 유명한 문인인 구양수라는 사람이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요. 그걸 약칭으로 삼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글을 많이 따라. 거기서 제시한 방법이 다독, 많이 읽을 것, 그 다음에 다작, 많이 지어볼 것,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다상량입니다. 이때 상량이라는 거는 아까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헤아리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그래서 상량, 많이 헤아려봐라, 많이 생각해봐라. 결국 세 가지 요소는 많이 짓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여기 사회선에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하상주 나라 가운데 마지막 상나라의 마지막 도읍이 은이었기 때문에 은나라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은주 혹은 하상주. 그다음 우리 조선시대 때는 사농공상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선비, 농사짓는 사람, 그다음에 장인, 그다음은 장사치.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상공 농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오늘날은 돈이 최고니까 기업이 다 가지고 있죠.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의미가 약간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글자로 하나 드리네요. 요 글자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시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시, 뭐 광주시, 대구시 할 때 쓰는 시자입니다. 요 모양을 좀 기억을 해보세요. 여기 점 찍고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요 아래 수건 건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깃발을 세워두고서 내가 여기서 뭘 팝니다. 거기서 뭘 사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장, 시자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겼던 거고, 요거는 요 안에 있는 불자. 근데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통가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요 모양으로 좀 기억을 해보십시오. 원래 쓰는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위에부터 그리고 아래 수건 건자를 쓰는 방식으로 쓰는 게 시장 시자가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불자는요. 다 긋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꿰뚫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불자는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직 인명 하나에만 보통 씁니다. 누구냐면 이런 사람. 채택은 뭐라고 있지? 혹시 이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없어? 진시황 때. 누구 혹시 아는 분? 서불이라고 있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얻을 거 다 얻고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이제 하고 싶어? 오래 살고 싶겠죠.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삼신산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불로초가 난다고 하더라. 가서 좀 구해와라 라고 시킨 게 바로 사부. 이 사람이 동자, 동녀, 500명을 이끌고서 큰 배를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왔어요. 혹시 남해나 거제 출신 있어요 여기? 남해하고 제주도에 가면 서불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제주도 정방북구나 천지역북구. 그래서 서불 과차,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이론이 아직 분분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그 기록도 서불에 대한 기록이 동자 동녀를 이끌고 동쪽으로 갔다. 그래서 제주도 지명 가운데 서귀포라는 곳이 있죠. 서불이 서쪽으로 돌아갔다. 돌아간 포구다. 해서 서귀포라고 했죠. 근데 그 뒷이야기는 아무도 확인을 못하고 있죠. 남해나 제주에 가면은 서불이 썼다는 글씨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거의 다 이질러져 있다고. 저도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비바람에 이질러졌다고 하는데 정확치 않았어요. 이때 말고는 이 글자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머지는 시장 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이 시자랑 글자를 거의 똑같이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글자처럼 써도 사실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한다면은 위에 있는 방식으로 써주는 게 정확하다. 민지 읽어볼까? 시장, 시황, 맞아요. 좋습니다. 정확히 읽었어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둘 다 시장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마당 시장이고, 그때는 어떤 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 지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시에 가장 높은 사람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황이 됩니다. 시황은 아마 다른 학과 친구들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나 혹은 방송을 유심히 듣지 않으면 잘 모를 텐데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친구들을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쯤 되면은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간에 항상 뉴스에서 연결을 하죠. 어디 나가 있는 누구에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 시간 증시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바로 시황입니다. 시장의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경영대 건물 보면은 밤이 되면은 불이 켜지죠. 본 적 있으세요? 빨간 불이 켜지거나 혹은 파란 불이 켜집니다. 그날 증시 종가가 하한가가 된다. 뭐라고 적는 거야? 하락세면은 파란 불이 켜지고 상승세로 끝났으면은 빨간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 꼭대기에 지붕에 홈플러스처럼 생긴 그런 건물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불빛이 그걸 의미합니다. 문전성시,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 그러니까 워낙 뭐 유명한 어떤 뭐 특강이 열렸다.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문 앞에 사람이 와글와글하다 할 때 문전성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시정잣대. 시정이 합쳐져가지고 어떤 이제 그 마을, 거리 이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잡스러운 놈들이 시정잣대. 아래는 서불인데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10번째 마지막 글자. 요 아래 글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조개 글자가 있고 위에는 그물 상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쳐가지고 조개를 걷어들이는 게 글자. 그래서 이거는 사다라는 뜻. 여러분들이 요 매자하고 요 매자 위에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는 매자 그 다음은 수라고 할때 왼쪽에 대방면이 들어가 있는 매자 숫자하고요 그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하고는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음이 똑같거든요. 음이 똑같은데 의미는 정반대가 되는 있습니다. 요 매자하고요, 요 숫자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요 아래 매자는 선비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때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판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고요. 옆에 위에 있는 매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죠. 내가 없으니까 산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있으니까 뭔가를 준다. 줄 숫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내가 없으니까 뭔가를 받는다. 받을 숫자로 기억하시면 그래서 의미는 상대적이지만 글자가 비슷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백 배워볼까? 매매 좋습니다. 매사만 모르고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어서 글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씩 끊으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 사마골 이렇게 봐야 돼요. 죽은 말의 뼈를 사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국책에 나오는 이런데 인재를, 천리만을 구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아무리 구해도 지금 못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왕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자문을 다시 구했죠. 하는 말이 죽은 말, 천리만
때 죽은 말 내 뼈를 500금에 한번 사보십시오. 500금을 주고. 근데 왕이 돈 아까우니까 아니 내가 미쳤다고 그걸 500금을 주고 사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신하가 다시 하는 말이 아 우리 지금 전하께서 500냥을 주고 500금을 주고서 죽은 말의 뼈를 샀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천리말을 사들고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말의 뼈를 심지어 죽은 말의 뼈를 500금에 샀는데 산 말을 얼마 더 값이 잘 쳐주겠냐.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매사마고예요. 앞에 매매는 팔고 사다가 되어 있고 매수는 사서 거두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매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증시에서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매수가 됩니다. 그 아래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노비 같은 놈이 매국노.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옆에는 매춘, 봄을 팔자인데 이때 봄이라는 거는 실제 계절이 아니라 어떤 여성의 성 혹은 남성의 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춘 이런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춘 할 때는 앞에 있는 매매와 이 춘자를 붙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신문기사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매춘이라고 안 하고 왜 매매춘이라고 하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봄을 그러니까 그런 성을 팔고 사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파는 상점이 매점이 되겠네요. 네. 지금 여기 민주광장 그래서 홍보관 앞쪽에 보면 원래 깡통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죠. 그거 보시는 학생 그래 이제 학년 구분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고학번들은 봤을 거예요. 한 2, 3년 전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걸 사먹는다거나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매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뒤에는 오로지 할 전자입니다. 그래서 독점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오로지 판매하는, 그러니까 독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관청이 전매청입니다. 지금은 담배 인상공사, 뭐 KTNG로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이름이 전매청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담배나 인상 같은 이런 것들은 독점적으로 판매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전매청. 그래요. 10글자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쭉 달려오다 보니까